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오 재료학 강의를 맡은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오재민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보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의료기기 표면 코팅 재료입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표면 코팅 재료 중에 오늘 부제목은 표면 제어를 위한 생물 오손 방지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단원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의료기기의 개선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두 번째, 생체 분자가 의료기기 표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이해한다. 세 번째, 생체 재료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기억한다. 자, 사실 이 보강 녹화본에서는 생체 재료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세 번째로 밀려나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이오 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필수 조건은 기능성하고 안전성입니다. 항상 기능성하고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생체 재료 혹은 의료 기기로서 우리가 의료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특별히 이 보강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약 한 4년 전부터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연구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었던 의료기기 부품은 기관 절개 튜브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이제 중환자들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 요 목에 기도 있는 부분을 찢어서 관을 직접 삽입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관을 이렇게 삽입하게 되면은 입으로 이제 숨을 쉬는 것보다 폐하고 목구멍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또 좀 더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 기관 절개 튜브를 통해서 직접 폐로 여러 가지 필요한 기체를 흘려보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몸의 기능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낍니다. 가래, 점액질. 점액질이 끼면은 기관 절개 튜브가 막혀요. 여기가 이제 가래가 쭉 끼면서 기관 절개 튜브가 폐색될 수 있는데 폐색되면은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호흡 곤란 문제들이 중환자실에 빈도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쓰면은 이게 기관절개 튜브가 막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관절개 튜브가 이제 폐색이 되면은 기관절개 튜브를 뽑아내고 새 기관절개 튜브를 삽입하고 기존에 있었던 기관절개 튜브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가래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이런 도구가 있어요. 씻어내는 도구를 통해서 씻어내고 다시 멸균을 했다가 그 다음번에 폐색이 되면 갈아 끼우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로 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폐색이 되면은 갈아 끼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환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이런 폐색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폐색을 그냥 방치하면은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걸 이제 그냥 뺐다가 끼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 환자에게 아주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끼우는 것보다 2주일이나 3주일에 한 번 갈아 끼우도록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 해도 환자에게는 그만큼 이제 삶의 질이 확보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점액질을 좀 덜 끼게 만들까? 아예 원천적으로 안 끼워서 폐색 문제를 아예 안 만들면은 뭐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제 점액질을 최소한으로 끼게 만들까? 그래서 갈아 끼우는 빈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생물 오손 방지 기능성을 튜브 내부에 탑재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관절개 튜브의 내부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체 물질들, 단백질이라든지 점액질 같은 것들이 부착을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자라면서 안쪽까지
끼어서 막히게 되겠죠. 여기 이제 표면 코팅을 해서 생체 분자가 붙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나노 패터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걸 붙여주면은 표면 패턴, 그러니까 표면 사슬의 유동성 등에 의해서 생체 오손 분자가 붙지 못하고 튕겨 나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생체 오손 점액질에 의한 생체 오손을 최소화하게 된다면 기관 폐색 문제가 해결된 기관절개 튜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전략으로 표면 코팅을 해서 생물 오손을 최소화할 거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편한 방법은 이제 표면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표면 에너지를 조절할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분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성분을 어떻게 바꾸냐? 그 표면 에너지가 최대한 낮은 물질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쓰고 있는 기관절개 튜브가 뭐 점액질이 끼이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져 있지 않겠죠. 그래서 성분 자체가 사실 굉장히 표면 에너지가 낮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 폴리우레탄이라든지 폴리에틸렌 계열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분을 바꾸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표면에 패터닝을 만들어서 표면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골오골하게 패턴을 만들어주면은 이 엠보스 때문에 표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보통 연꽃잎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것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것도 실제 기관절개 튜브를 사서 내부를 현미경 관찰을 해봤더니 놀랍도록 매끈한 표면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튜브를 만들 때의 공정상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코팅을 해서 나노 패터닝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할까? PEG를 추가적으로 붙이는 걸 생각했습니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죠.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은 이렇게 생긴 거죠. 에틸렌에 옥시전이 붙어 있는 거. 예.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의 짧은 분자량을 갖는 놈들을 PEG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붙이게 되면은 표면에 이렇게 그 알킬 체인이나 알킬 옥사이드 체인이 나와 있으면서 분자들이 부착되는 걸 막아줍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항균 분자 같은 걸 담지까지 해가지고 항균성까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팅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튜브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튜브에다 적용을 한 다음에 얘를 실제 생물호선 유사용액에 담궈 본다든지 아니면 생물호선 유사용액을 계속해서 순환시키면서 패터닝과 패길레이션을 하기 전과 후에 얼마나 생물호선이 방지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면 나노 패터닝을 어떤 식으로 도입할 거냐 한번 봅시다. 저희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튜브 내부에다가는 코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곡률이 있어서 코팅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코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존의 분석 방법들도 곡률이 있는 튜브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평판에다가 먼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 소재의 평판에다가 나노 패터닝을 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더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노 패터닝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도장 찍듯이 스탬핑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위에다가 리소그래피 하듯이 이렇게 긁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위쪽에다가 셀프 어셈블리를 해서 표면의 모양들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효과는 좋지만은 공정상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원래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노 파티클들 구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얘는 판상형으로 나와 있는 나노 파티클들을 적당히 주변에 배열만 해주면은 나노 패터닝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바인더 고분자 용액을 이용해서
요 위에다가 나노 파티클들을 배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나노 패터닝이라기보다는 나노 입자의 배열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었죠. 그럼 어떤 식으로 코팅을 할 거냐? 뭐 코팅하는 방법도 사실 많습니다. 캐스팅 할 수도 있고, 스프레이 코팅 할 수도 있고, 딥 코팅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봐서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나노 파티클들이 잘 배열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었었고, 그 결과 이제 딥 코팅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프레이 코팅하거나 캐스팅하는 것들을 이렇게 평판에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공유를 갖고 있는 튜브 내부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고려를 했었었는데 딥 코팅 같은 경우에는 튜브든 평판이든 담궜다 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이런 패터닝이 구현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한 건 그럼 구형 입자나 아니면 평판 입자들, 평판이라기보다는 뭐 층상형 입자들 같은 거를 써서 다양한 모양의 나노 입자 배열을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그럼 어떤 입자를 사용할지를 이제 실제 결정해야겠죠. 어떤 조성을 갖고 어떤 정도의 크기를 갖고 어떤 입자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쓸 것이냐. 어, 이걸 할 때 생각했었던 가장 첫 번째는 생체 적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형 입자나 아니면 판상형 입자들을 몇 가지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구매도 해서 생체 적합성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사용했었던 것 중에 이제 층상형 화합물인 벤토나이트나 몬모릴로나이트, 뭐 카올린, 티아요트 같은 걸 썼는데 우선 벤토나이트부터 봅시다. 벤토나이트는 USP, 이제 미국 약전하고 대한민국 약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약으로서 먹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생체 적합성이 확보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물론 이제 먹었을 때의 문제고 기관으로 흡입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자, SEM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뭐라 그럴까요? 종이장이 이미 배열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층상형 물질이라서 그렇습니다. 몬모릴로 나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몬모릴로 나이트나 벤토나이트는 사실 거의 비슷한 종류의 물질이긴 한데요. 이 MMT는 이제 대한민국 약전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이고 역시 층상형 물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제타 전위가 마이너스 전위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전하가 음전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생체 적합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포 실험을 먼저 하는데요. 베아스2 셀이라고 하는 기관지 상피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기관지 상피 세포의 얘를 농도별로 처리를 했을 때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처리하는 농도에 따라서 세포 분화도나 세포 생장률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오겠죠. 저농도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고농도로 갈수록 아무래도 세포 생장에 문제를 만듭니다. 그때 IC50라는 값, 여러분 지금은 뭔지 아시죠? 50%의 생장을 억제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114.4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농도까지 세포 생장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MMT 같은 경우에는 이 IC50가 135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베아스2 셀이라는 기관지 상피 세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카올린이라는 물질을 썼는데 얘도 층상형 물질이에요. 대한민국 약전과 USP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타전이 마이너스 전인데 앞에서 봤었던 MMT나 벤토나이트에 비해서 좀 종이장 같긴 하지만은 조금 더 두껍죠. 근데 얘는 문제가 IC50 값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좀 쓰기가 독성이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 측면에서 얘는 탈락이 됐고, 그다음에 구형 입자 TiO2를 사용했습니다. TiO2는 사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식품 첨가제로도 쓰고 대한민국 약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독성이 매우 낮다는 걸 말해요. 약전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독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약으로 쓰는 거니까 매일매일 먹지 않는 거니까 그래도 그 독성보다는 기능성이 높아서 써도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식품 첨가제형으로 대한민국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러면은 매일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겁니다. 얘도 이제 제타전이는 음전이고요. IC50 값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수용성 고분자 바인더인 폴리우레탄 바인더를 사용해서 표면에 코팅합니다. 이때 사용했었던 방법은 딥 코팅 방법으로 처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패턴이 됐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폴리우레탄 필름 얘는 기재 필름입니다. 아무런 코팅도 하지 않은 상태. 이 기재 필름은 표면이 매끈합니다. 얼마나 매끈하냐? 그걸 볼 수 있는 지표가 RA 값입니다. 이거는 AFM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표면 프로파일을 측정해서 평균적으로 요철이 얼마나 튀어나와 있느냐를 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서피스 러프니스라고 하는 지표인데 우둘두둘한 정도가 평균적으로 3.8나노미터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매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벤토나이트나 MMT나 TiO2를 코팅을 시켜주면 이 러프니스 값이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입자들이 올라와 있는 이 하얀색이 이제 요철이 있는 부분인데요. 입자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눈에 띄시죠? 이런 입자들이 올라오면서 표면에 배열을 하면서 러프니스 값이 커집니다. 아주 유의미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을 봐서 나노 입자의 배열 그리고 나노 패터닝이 발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면 거칠기가 구현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이제 표면 특성이 좀 변화하게 되는데 이 표면 특성에 제일 크게 변하는 것들이 표면 에너지입니다. 이제 표면 자유 에너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죠. 거칠기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표면 장력이 낮아집니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표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표면 장력이 낮아진다. 표면 장력이 낮아지면 특정한 용매에 대한 특히나 이제 물을 많이 쓰는데 물 접촉각이 올라갑니다. 용매가 그만큼 이 표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체하고 상호작용을 하기를 더 원해서 표면에 조금만 들러붙고 기체 쪽으로 조금 더 많은 표면적을 노출하게 됩니다. 자, 이 폴리우레탄 필름에 물방울을 올려서 측정을 해보면은 물 접촉각이 74.7도가 나오는데 MMT나 TiO2를 코팅을 한 다음에 물 접촉각을 찍으면은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이 90도. 이 각도가 9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이제 물 접촉각 측정하는 방법은 공인받은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S 규격에 따라서 기관 유리 표면의 젖음성 시험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몇 마이크로리터의 물방울을 올려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각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이제 필름에다가 나노 패터닝을 했을 때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물 접촉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서 표면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표면 에너지 감소, 그다음 혹은 이제 표면 소수성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체 분자들이 부착될 가능성이 적다는 걸 의미해요. 표면 에너지가 높으면 그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높은 것을 자연적으로 연력학적으로 내려주고 싶기 때문에 거기 뭔가를 계속 붙여요. 붙여서 표면 에너지가 낮도록 만들어주지만은 원래부터 표면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표면 패턴을 통해서 표면 에너지를 좀 낮춰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로
패길레이션을 해서 더 높은 생물 오손 방지 기능성을 얻으려고 해봤습니다. 그럼 표면사슬 유동성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데 패길레이션 시키면 됩니다. 이 PEG라는 물질을 붙이면 됩니다. 자, 근데 붙이려면 어떻게 붙이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붙이는 방법은 크게 공유결합을 만들거나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해서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해서 부착하면 됩니다. 공유결합을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공유결합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제 유기화학적으로 커플링 반응이라고 하는데 커플링 반응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잘 정제된 조건에서 반응을 수행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정상에 들어갔을 때 공유결합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힘이 좀 약하더라도 정전기적 인력으로 부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TiO2, MMT 이런 애들은 제타전이라고 하는 표면 전하가 0보다 다 작았어요. 음전하를 띠고 있는 표면입니다. 그러면은 PG 말단에 암모늄을 도입을 한 다음에 암모늄을 이 도입이 된 것들을 판매를 하거든요. 얘를 자연스럽게 반응을 시켜주면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여기 부착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패터닝된 필름을 이 아민이 말단으로 계절된 PG 용액에다 담궜다 빼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잘 됐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항생제를 도입을 하는 건데 저희 오늘 이제 표면 에너지 조절하는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는 넘어갈게요. 자, 나노 패터닝을 하고 그다음에 PG를 부착이 아니라 부착한 다음에 다시 표면 거칠기를 받습니다. 근데 왜 이걸 봤었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었었는데요. 나노 패터닝이 됐었던 나노 입자들이 어떻게 그 오분자 필름 표면에 이렇게 깎아낸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 나노 입자들을 그 위에다가 얹어준 것들이에요. 굉장히 나노 입자들이 강하게 부착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착이 강하게 안 돼 있으면은 PG 용액에다가 넣었다 뺐을 때 PG 용액에 있는 PG 말단에 붙은 아민이 이 나노 입자를 붙여가지고 떼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노 입자들이 부착됐던 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PG랑 나노 패터닝 표면이 너무 단단하게 상호작용이 너무 좋으면은 PG라는 짧은 사슬의 고분자가 표면을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려가지고 마치 이불 덮은 것처럼 표면의 러프니스를 거칠기를 낮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이 방바닥에 이게 그 테니스 공 같은 거를 뜨문뜨문 넣어 올려놓은 다음에 아주 얇은 천을 그 위에다가 던져 놓으면은 테니스 공이 있는 윤곽대로 윤곽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이 올라가겠지만 두꺼운 이불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은 테니스 공이 가졌었던 요철이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런 현상들이 좀 우려가 됐었던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 이제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면은 싱글 레이어 패길레이션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었는데 한 층으로만 PEG가 깔렸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벤토나이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벤토나이트만 패터닝을 했을 때는 서피스 러프니스가 12.9였는데 여기다가 PG를 더하면은 서피스 러프니스가 약간 줄어들지만 원래 기재 필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값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TiO2 패터닝 한 경우에는 좀 더 재밌게도 원래 러프니스 값이 8이었는데 거기다 PG까지 더 붙이니까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TiO2가 이렇게 있을 때 PEG가 이 위를 쭉 감싸면서 더 큰 요철을 만들어내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노 패터닝 후 얻은 표면 거칠기가 PEG 도입 후에도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걸로 봐서 PEG 코팅은 일단 되었는데
여기 PEG 코팅에 의해서 어떤 패터닝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코팅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도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팅 두께를 측정을 했습니다. 경도 테스트는 연필 경도 테스트를 했는데 연필 경도 테스트가 ASTM이라는 미국 규격에 의해서 시험하는 필름 분석 방법입니다. 연필이 이제 B 연필, HB 연필, H 연필 있잖아요. 실제 이 연필들을 뾰족하게 깎아서 이 필름에 긁었을 때 어느 연필에 의해서 긁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사실 목표는 한 5B 정도 되면은 폴리우레탄 정도의 경도를 가지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연구에서 HB 정도의 그 표면 경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 TiO2랑 PEG가 올라간 걸 보면은 여기까지가 기재 필름인데 요만큼 올라간 거를 이제 단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팅 두께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요건 이제 KS 규격에 있습니다. 코팅 두께를 보는 방법은 SEM으로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일본 규격 우리나라 KS 규격도 있지만 마이크로미터라는 두께 측정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SEM 방법을 통해서 봤더니 한 4.7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매우 얇게 코팅이 됐고 균일하고 얇게 코팅이 됐고 표면 경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면에 잘 코팅이 된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생물 오선 제거가 되느냐, 생물 오선이 잘 막아지느냐 확인해야겠죠. 네, 요건 생체 기능성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생체 적합성하고 생체 기능성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안전성하고 기능성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실험하기 전에 안전성을 먼저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얘기했었던 거는 제가 생각했었던 방식대로 코팅이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고 마지막으로 기능성을 본 거죠. 예. 기능성을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대조군 코팅이나 패터닝 하지 않은 튜브에 뮤신이라는 점액질을 흘려줬을 때 부착되는 양하고 코팅된 튜브의 내부에 뮤신을 흘려줬을 때 얼마나 이제 부착이 되는지를 봤더니 한 89% 정도 코팅이 됐을 때 점액질이 덜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배 정도 효과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실제 기관 절개 튜브를 사서 봤습니다. 예, T4, S4 기관 절개 튜브를 사서 여기 이제 내부에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점액질이 얼마나 묻는지를 봤는데 저희가 만든 것들이 저희가 만든 게 훨씬 더 높은 뭐라고 하냐 훨씬 더 높은 그 생물 오손 방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T사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기관 절개 튜브였는데 S사는 이거보다 뭐 상당히 이제 생물 오손 방지율이 큰데 저희는 사실 S사 제품보다도 2배 가량 더 높은 생물 오손 방지를 확인을 한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 표면에 이제 튜브 내부 표면에 어떤 패터닝을 만들 수도 있고 패길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전략을 통해서 생물 오손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적합성을 그러면은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안전성을 튜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세포 활성 저해하고 감작성 평가를 해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건 직접 어떻게 부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튜브를 특정한 용매에서 집어넣어서 침출액을 만든 다음에 그 침출액을 확인을 해본 건데요. 침출액을 세포에도 처리를 해보고 동물에도 처리를 해본 것인데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코팅용액 침출액, 용출액이 30% 이하 정도의 셀 바이어빌리티 이니비션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정도의 세포 활성 저해를 보이는 겁니다. 요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ISO 10993-01이라는 게 공인받은 그 생체 재료의 생체 적합성 확인하는 방법이죠.
여기 이제 피부 감작성 평가도 수행을 했는데 얘도 ISO 10993-10 법이고 식약처에서 허가된 기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았을 때 이 침출수를 알비노 기니피그에 발라줬을 때 피부 감작 지수가 0이었습니다. 0이라는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튜브에서 뭔가가 용출이 돼서 나오더라도 피부 감작성이나 세포 활성 저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의료기기 표면에 생체 분자가 부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전략을 두 가지 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은 표면에 요철을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사슬의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 요철, 그다음에 사슬 유동성. 두 번째, 표면 거치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애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를 사용하면 되고요. 코팅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을 하거나 마이크로미터를 쓰면 되는데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 보강 자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